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디지털 리터리시 탑식 자격증 대비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프로세스의 다음 더 작은 개념인 이 스레드의 개념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는 CPU 이 중앙 처리 장치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로서 경량,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작은 버전.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만들었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저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시키니까요. 이 프로세스가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CPU는 그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나누어서 이 스레드 단위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스레드 하나는 여러 개의 코드, 데이터, 파일과 같은 기억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의 다양한 이 자원들을 공유해서 자신만의 레지스터와 이 스택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스레드 내부에도 여러 개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전체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전역 프로세스 데이터 영역을 만들어서 이 전체 데이터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이 프로세스는 중앙 처리 장치 사용 시간의 문맥 교환에 스레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스레드는 이 스레드 간의 이런 기억 장치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인, 더욱 이제 효율적인 이 문맥 교환, 이 스레드들 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에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하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는 하나의 프로세스이지만 이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보통 나누어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 멀티 프로세서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런 멀티 프로세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잘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라서 알아서 여러 개의 코어의 스레드를 나누어서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 스레드의 동작 방식은 뭐 프로세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준비, 블록, 수행, 종료 4개의 상태로 동작을 하고요. 중앙 처리 장치는 한순간에 오직 하나의 이 CPU 코어 하나는 하나의 스레드만을 점유할 수 있고 이 하나의 스레드를 수행하고 있는 이 상태를 이 블록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가 블록되면 다른 스레드가 이 블록 상태를 확인하고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블록이 일종의 이제 정지 상태인 거죠. 정지 상태. 이런 멀티 스레드를 사용할 경우에 장점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점유한 메모리를 여러 개의 스레드가 공유해서 원래는 프로세스 하나가 메모리 공간을 딱 점유하면 프로세스 하나, 스레드 하나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점유권을 딱 얻는 순간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메모리를 읽어오고 쓰고 읽어오고 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뭐 피자를 하나 시켰어요. 근데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는 피자가 오면 내가 메모리 자원 혹은 이 중앙 처리 장치, 궁극적으로 이제 중앙 처리 장치의 CPU의 권한을 딱 받는 순간 CPU도 사용할 수 있고 메모리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순간에 나 혼자 먹으면 피자를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테이블에 친구들과 여러 명이 다 같이 앉아 있다가 스레드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죠. 프로세스가 뭐 3개, 4개의 스레드로 나누어 둔 상태에서 피자가 오면 CPU나 중앙 처리 장치에 주 기억 장치 접근 권한이 생겼을 때, 메모리 접근 권한이 생겼을 때 동시에 4명이서 피자를 먹으면 피자를 훨씬 더 빨리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점유한 공간은 이 내부의 모든 스레드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레드들끼리는 이 프로세스 간의 통신보다 스레드 간의 이 어떤 데이터 교환은 훨씬 더 경제적이다. 훨씬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프로세서 성능이 뭐 32코어 뭐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병렬성을 높여서 이 멀티 프로세서를 제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뭐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라든지 뭐, 뭐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어떤 영상 처리하는 모듈들도 뭐 인코딩 디코딩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구조에서도 이런 멀티 스레드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최근에 거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프로세스를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 이 병행 프로세스들끼리 동시에 동일한 자료를 접근, 변경하거나 이 변경하다 보면 자료의 조작 순서가 영향을 미칠 때 이런 상태를 레이스 컨디션, 경합 상태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 경합 상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저기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서 어떤 나무를 보고 왔는데 그 나무가 2m로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나무는 2m다라고 메모지에 쓰는데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또 나무를 보러 가서 나무를 봤더니 그날 좀 자라서 어, 2m 10cm, 10cm만큼 잘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확인한 순간에 저는 메모지에다가 2m라고 썼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정확히 맞지 않는 상태죠. 실제로는 나무가 2m 10cm인데 나는 메모지에 2m라고 썼으니까. 심지어 더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먼저 가서 2m라는 걸 확인했고 후에 다른 사람이 2m 10cm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 2m 10cm를 확인한 사람이 먼저 메모지에 쓰고 제가 그 이후에 그 밑에다가 메모지에 쓰게 되면 2m 10cm가 먼저 기록되었고 2m가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메모 기준으로는 나무가 10cm 더 작아진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 중앙 처리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데까지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읽었는데 자기 권한이 뺏겨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다른 프로세스가 무언가를 또 읽어가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무언가를 또 쓰게 되고요. 이런 이 경합 상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 뭐 야월이 갔는데 뭐 버거킹이 문을 닫았더라, 아니면 버거킹이 문을 열었더라 이런 게 시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이 자원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정보들이 좀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 중에 이 첫 번째 문제로는 이 경합 상태의 첫 번째 문제는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임계 구역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임계 구역 문제는 뭐냐면 프로세스 동기화를 위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세스는 코드 일부분에 임계 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 구역에서는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하는 자료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임계 구역을 잔류 구역으로 해서 임계 구역을 해제시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이 임계 구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빨간 프로세스가 이렇게 와서 임계 구역을 막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또 다른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가 이렇게 임계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임계구역 앞에서 멈춰 있게 됩니다. 왜? 이 빨간색 프로세스가 임계구역 안으로 들어와서 임계구역을 수행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는 이 임계구역을 들어갈 수 없게끔 이 임계구역 안에는 한 개의 프로세스만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자, 이 크리티컬 섹션은 왜 만들어 주게 되냐면 프로세스 여러 개들이 협력해서 사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작성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옷가게 같은 데 가면 이 탈의실이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탈의실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탈의실에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형태를 임계구역이라 하고, 임계구역에 진입할 때는 항상 진입 허가를 요청하고, 이런 요청을 구현하는 코드 부분을 진입구역, 그리고 임계구역 뒤에는 나가는 퇴출구역. 그래서 이 임계구역 앞 뒤에 임계구역을 오기 전에 검사, 그 임계구역을 빠져나가면 다른 이 프로세스가 이 임계구역을 들어가고자 했을 때 이 대기를 풀어줄 수 있게끔 하는 우리가 탈의실에 가면 똑똑 이렇게 하잖아요. 임계구역 앞에 있는 진입구역입니다. 그래서 진입구역 체크를 했더니 임계구역에 아무도 없다. 그럼 임계구역이 들어가고요. 똑똑했는데 누가 있다. 그러면 진입구역에서 대기하다가 이미 임계구역, 이미 탈의실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서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라고 얘기해주면 진입구역에서 대기하던 프로세스들이 임계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이 잔류구역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상호 배제, mutual exclusion이라고 해서 프로세스의 임계구역에서 실행이 된다면 다른 프로세스들은 그들 자신의 임계구역에서도 실행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임계구역을 실행하고 있다면 다른 프로세스는 임계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프로그레스, 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내가 임계구역에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는 임계구역을 들어올 수 없다. 진행, 임계구역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 임계구역을 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잔류구역에서 실행 중이지 않는 이 다른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 이 진입구역에서 대기하는 프로세스들만 임계구역으로 넣어주게 된다. 그리고 한정된 대기.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환경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에러들이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자기 임계구역에 진입 요청한 후부터 임계구역에 진입될 때까지, 그러니까 진입구역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한정적으로 지정해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임계구역 못 들어가서 진입구역에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임계구역에 있는 프로세스가 안 끝나요. 그러면 일정 시간, 뭐 60초면 60초, 30초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이 진입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도저히 이 임계구역이 풀리지 않으면 그냥 프로그램이 응답 없음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포기하게 됩니다. 허용 한정된 대기라는 조건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렇게 되면서 마우스 클릭하면은 프로그램 끝내기 되는 화면이 있죠. 네, 그 화면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한정된 대기가 끝나면서 프로세스가 멈춰버리는 현상입니다. 왜냐면 프로세스는 그 임계구역 안을 들어가야지 다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구역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한정된 대기 조건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멈추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임계구역 그리고 대기할 수 있는 이런 진입구역, 이 퇴출구역 이런 문제들을 뭐 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보통의 이 스레드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세마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많이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세마포는 이 동기화 도구로서 쉽게 생각하면 열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임계 영역에 오게 되면 열쇠를 요청해서 열쇠를 받으면 이 임계 영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영역을 나오고 나면 스레드는 이 키를 이 뮤텍스라는 스레드의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뮤텍스를 반납하고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다른 스레드가 다시 또 뮤텍스를 받아가서 키를 받아가서 임계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임계 영역에는 한 명만 존재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이 세마포입니다. 뭐 키를 대여해주는 시스템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학교에서 그 강의실 키 같은 거 빌릴 때도 왜 학과 사무실에서 키 빌려서 문 열고 다시 가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형태가 이 임계 구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마포 방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C++ 이 MFC나 WPF 쓰셨던 분들은 이 함수도 아실 거예요. 이 wait for single object 그리고 release mutex를 이용해서 임계 영역 들어가기 전에 획득하고 나오고 나면 릴리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임계 영역에는 한 개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런 교착 문제 중에 하나, 이런 프로세스 관련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교착 상태입니다. 이 교착 상태는 영어로는 이제 데드락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실생활에서도 이런 이 뭐 문제 상황, 네, 이런 거 많이 겪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뭐냐면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여러 개,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동시에 실행되는 이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려고 할 때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뭐냐면 예를 들어 프로세스들이 네트워크로 어, 트래픽을 보내야 할 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넷플릭스로 4K 영상도 보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운로드도 뭐 받고 있고 친구랑 카카오톡도 하고 있고 그럼 내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폭은 정해져 있는데요. 100mbps, 500mbps, 1기가, 뭐 5기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비용을 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자원을 다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네트워크 대역폭 100mbps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일단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이 전송이 안 되죠. 다운로드가 안 된다든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아까 앞에 임계구역처럼 키를 받아서 자원을 사용하게 될 건데 이게 다른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또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뭐 실제 상황으로는 여기 그림처럼 자 부모님은 이 식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그래서 너 숙제 다 하면 밥 줄 거야. 숙제를 내놔. 그러면 밥을 줄게. 그리고 아이는 나는 숙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숙제를 자기가 풀어서 이 부모님한테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밥 줄 때까지 숙제를 안 하겠다. 나는 밥을 먹어야 숙제를 할 수 있다. 밥이 없으면 숙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풀리지 않는 문제죠. 뭐 이성관계 싸울 때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풀리지 않는 둘 중에 한 명이 양보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둘 다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반대로 되어 있는 실제 프로세스를 우리가 순차 지향으로 이렇게 짜다 보면 알고리즘을 짜다 보면 먼저 해결해야 하는 예, 연산이 있고 그 뒤에 해결해야 하는 연산이 있는데 그 연산의 순서가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반대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 교착 상태라고 하고요. 이 자원들을 서로가 요구하는 자원과 점유하는 자원이 다를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교착 상태 발생 조건으로는 상호 배제,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이 공유 자원을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면 숙제 다 할 때까지 밥 없어라고 했지만 아이는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식사를 할 수도 있죠. 혼자 컵라면 끓여 먹고 숙제를 해서 부모님 드려도 되잖아요. 부모님이 만든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식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무조건 부모님을 통해야 하고 부모님이 이 식사를 아이한테 주려면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이런 상태가 이 상호 배제 상태이고요. 이 점유 및 대기는 내가 한 자원은 점유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자원을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상태를 이 점유 및 대기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식사라는 자원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이가 이거 가져갈 수 있었는데 또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비선점 같은 경우는 이 점유를 풀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선점이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나 너무 급하니까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선점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다 내놔.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 비선점이라는 상태라서 이런 교차 상태가 발생했을 때 둘 중에 한 명을 딱 선점이라고 해서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없을 때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요. 이 환형 대기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의 요구가 계속 똑같이 이 자원이 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못하는 상태. 그 각 상태에 따라서 이 환형 대기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조건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예방이 제일 좋죠. 발생 조건을 초기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식사를 별도로 뭐 컵라면을 준비해서 아이가 컵라면을 먹고 숙제를 부모님한테 주면 부모님은 그때 식사를 아이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숙제를 1분만 해서 그죠? 전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문제만 풀고 부모님한테 주면 부모님은 그 일부의 숙제만 보고도 식사를 제공해주고 아이는 식사를 먹고 나서 숙제를 전부 다 해서 부모님한테 제출하는 애초에 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 예방이고요. 회피는 발생 조건은 그대로 두는데 회피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아이한테 몰래 미리 뭐 컵라면을 준다든지 아예 이 요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발견은 보통 이 교착이 발생을 하면 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교착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 교착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을 실수를 못하게 되면 어딘가에서는 교착이 계속 발생하고 있겠죠. 그다음 이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발견된 교착 상태를 전부 다 껐다 켜서 누가 먼저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재시작시켜서 이 교착 상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꼭 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원을 이 얻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동기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아, 지금 교착 상태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예, 차분히 이 이야기하셔서 예방, 회피, 발견, 회복의 방법으로 이 교착 상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사용되는 프로세스들은 워낙 프로세스들도 너무, 프로그램들도 너무 다양하고 프로세스들이 요구하는 자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교착 상태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 작업 끝내기 불투명화 되면서 그런 상태들을 보죠. 네, 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크롬만 해도 뭐 다양한 그 애드온들 붙여서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애드온들끼리 충돌이 나기도 하고요. 결국 프로세스들이 사용할 자원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을 다 사용해야 돼서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프로세스를 어떤 순서대로 처리할지. 프로세스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될 텐데 여러분도 뭐 카카오톡도 켜고 엑셀도 켜고 파워포인트도 켜고 넷플릭스도 켜고 크롬으로 유튜브도 켜고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세스를 이 컴퓨터에서 활성화시켜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CPU는 어떤 순서대로 이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의 목적으로는 공정하게 처리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건 단위 시간당 최대한 빨리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제일 빨리 처리되니까요. 그리고 반응 시간의 최소화. 사용자한테는 어쨌건 최대한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은 전부 다 수행 시간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또 시스템이 과부하되면 CPU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실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과부하 방지, 그리고 균형 있는 자원 활용.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자원이 여러 개 있을 때 적절하게 분배해서 자원을 쓰게끔 그리고 프로세스 수행의 무한정 연기, 뭐 교착 상태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스케줄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제도, 긴급하게 처리되는 프로세스들도 있죠. 예를 들어 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백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상 작동이다 하면 이 백신 프로그램이 먼저 나서서 해당 프로세스를 동작하지 못하게 작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이 우선순위 제도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면요. 제일 간단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First in, First out, FIFO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PU를 필요로 했던 순서에 따라서 줄 서면 줄 서는 순서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들에게 자원을 할당해주는 이 비선점형 따로 이제 선점 우선순위가 없는 이 스케줄링이고요. 그다음 우선순위 스케줄링 같은 경우도 각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우선순위 높은 순서대로 입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희 이제 내리면 어린이날이니까 뭐 놀이공원 가시는 분도 있겠죠. 티익스프레스 가면 그 에버랜드에 가면 이게 따로 먼저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선순위. 그다음에 SJF는 shortest 가장 짧은 job first. 이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예상 수행 시간이 제일 짧은 애들 먼저 CPU를 할당시켜서 이 스케줄 안에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빨리 줄여주는 거고요. shortest remaining time
SRT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이 가장 적은, 그죠? 이 수행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가장 적은 이 프로세스를 먼저 이 중앙 처리 장치에 배치해 주는 것이고요. 이 RR 같은 경우는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서 이 원형의 이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그 강강수월래 하듯이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토큰을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고, 뭐 일정 시간 말하고 나서 오른쪽 사람한테, 또 일정 시간 말하고 나서 오른쪽 사람한테, 일정 시간 말하고 나서 오른쪽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이 GPU를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P4랑 비슷한데요. 이 우리가 시분할 처리를 구현할 때 이 RR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에 들어온 프로세스들한테 모두 다 1초씩 말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또 1초씩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러고 나면 또 1초씩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 각 프로세스들이 조금 조금씩 진척 상황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RR이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점형 스케줄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은 이 특정 시간 내에 프로세스가 완료되도록, 이 마감 시간 안에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못하면 일단 대기시키고, 이 마감 시간을 한정 지을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먼저 이 스케줄에 포함시켜주는 알고리즘이고요. 뭐 HRN 같은 경우는 이 연산 공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하이 하이스트 리스폰스 레이션 넥스트라고 해서 이 응답이 가장 빠른, 단위 시간당 응답이 가장 빠른 작업을 먼저 보내주는 거고요. MLQ 멀티 레벨 큐 같은 경우는 큐를 여러 개 두고 이 프로세스들의 종류에 따라서 큐에 각각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들을, 뭐 예를 들어 백신 프로그램 먼저 실행하고, 백신 프로그램용 큐가 따로 있고 이 줄 서는 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응용 프로그램용 줄 서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과 같은 비디오 처리하는 프로세스의 큐가 따로 있고, 그래서 각 큐에 따라서 작업을 배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MF 같은 경우는 이 큐 간에 이 피드백을 줘서, 예를 들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인 뭐 유틸리티들, 뭐 백신이나 뭐 컴퓨터 자체에 스캔하는 프로세스들을 먼저 수행시켜주고, 그 프로세스들이 두 번 수행되면 응용 프로그램 큐를 실행시켜주고, 또 그게 또 두 번 실행되면 비디오 프로세스들을 두 번 실행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가상 기억 장치인데요. 우리가 운영체제가 앞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CPU의 자원도, 연산 능력 자체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중에 메모리 공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억 용량이 적은 주기억 장치를 이 많은 여유 공간을 가진 대용량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해서, 이 주 기억 장치, 이 메인 메모리에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이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나 SSD의 공간을 마치 메모리 공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가상 기억 장치,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의 주소를 기반해서 변수들이나 어떤 객체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C 언어 사용해 보셨으면 이 포인터라는 변수를 통해서 메모리의 각 주소 값들에 접근하는 것 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 주 기억 장치에는 각각의 공간에 대한 주소값이 있는데 그 주소값 영역의 일부를 하드 디스크 혹은 SSD와 같은 이 보조 기억 장치에 그 가상 주소를 할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가상 주소에 접근할 때는 바로 접근하지 않고 MMU라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을 통해서 실제 주소, 실제 하드디스크 혹은 실제 SSD에 있는 주소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 기법이고요. 페이징 기법이랑 이 세그먼트 기법이 있는데 페이징은 그 가상 주소의 공간이 예, 동일한 크기인 거고요. 세그먼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로 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할당해서 주기도 하고 작게 할당해서도 주기도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페이징은 우리 A4 페이지 하면 동일한 이 책 같은 경우 동일한 크기잖아요. 이 페이지마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 세그먼테이션은 나누는 겁니다. 우리 피자, 케이크 자를 때, 물론, 똑같이 나눈다고 나누지만 정확히 안 나뉘잖아요. 그리고 자를 대고 자르는 것도 아니고요. 90도 각도 재고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조각 같은 경우는 동일한 크기로 나뉘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이 운영체제의 주 기억 장치 공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메모리가 비싸니까 메모리에 대응되는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메인 메모리가 얼마나 할까요? 메인 메모리 램 지금 많이 사용되는 DDR4 3200 같은 경우가 16기가에 47,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SSD를 예를 들어 500기가짜리를 산다고 해도 5만 원이면 사네요. 이 메모리의 가격과 SSD의 가격도 확연하게 차이 나죠. 5만 원이면 SSD로는 500기가, 램으로는 5만 원이면은 16기가밖에 못 삽니다. 그만큼 이 주 기억 장치가 비싸고 그 주 기억 장치들을 이 그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착 문제도 발생하고 임계 영역 문제도 발생하니까 애초에 이 주기억 장치 공간이 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가상 기억 장치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컴퓨터에 발생한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상 메모리 다들 사용하시죠? 이번 기회에 한번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충분해서 따로 사용하진 않는데 여기 페이징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징 파일 크기를 자동으로 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9728메가바이트로 페이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C 드라이브 SSD를 저것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찾아 보시고 가상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변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운영 체제의 이제 보조 기억 장치인 이 파일 시스템
이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운영체제에 다양한 자료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로 할 때 읽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고요. 이 파일이라는 것은 이 작성자가 작성했을 때의 이 이름에 맞추어서 이 디스크나 테이프와 같은 이 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것이고요.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 파일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물리적인 장치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 입장에서의 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전부 다 주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것들만 변수, 뭐 함수, 클래스, 객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보는 거고요. 파일은 그냥 우리 외장 하드, 이동식 USB 메모리, 이동식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들은 그냥 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꼽혀 있는 저희 입장에서 어, USB 마우스 이렇게 꼽아놨잖아요. 그런 장치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로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다른 개념이지만요.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이름, 문자열로 표기하는 이름, 그리고 위치,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터리 경로, 그리고 크기, 파일의 크기가 있겠죠. 그리고 워드 사이즈에 따라서 실제 물리적으로 파일이 어떤 사이즈로 저장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보호, 뭐 읽기 전용으로 파일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관리자 권한으로 특정 유저들은 이 파일을 읽을 수도 없게 만들어 두었느냐, 이런 보호.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뭐 저희 정렬할 때 많이 쓰죠.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 날짜, 파일을 만든 사람 이런 이 내용들을 파일의 속성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파일들을 저장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의 개념인데요. 이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뭐 기가, 뭐 테라 단위의 아주 많은 파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좀 바닥에 이렇게 쏟아놓고 관리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파일들을 이 디렉토리 안에 위치시키고 검색할 때는 이 디렉토리 구조 단위에서도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뭐 파일 검색할 때 이렇게 폴더 단위로 검색하잖아요. 그죠? 디렉토리 단위로. 그리고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만드는 것,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지우는 것,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쭉 리스트로 뽑아서 확인하는, 조회하는 기능도 이 디렉토리가 제공해주는 기능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 이 파일 시스템의 할당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SSD를 주로 쓰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과거에는 디스크, 심지어 테이프, 드럼에도 데이터를 저장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서 이 자기장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돌돌돌 휴지처럼 말아가지고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이 롤을 계속 감아줘야 됩니다. 감거나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연속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은 비슷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고요. 그래서 읽기 속도가 빠르게 유사한 데이터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읽기 속도가 빠르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반대로는 이런 외부 단편화라고 해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깨져서 저장됩니다. 여러 군데 너무 붙여서 저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시에 파일 저장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 깨져서 저장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 다음으로 이제 연결 할당을 하게 되면, 이 연결 할당은 이 다음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어, 예를 들어 처음에 데이터가 여기 있죠. 16을 읽었는데 그 다음 데이터는 16번에 가라. 그래서 16번에 가서 1이 있어요. 1번에 그러면 1번에 가서 봤더니 또 10을 가라. 10번에 갔더니 25라고 돼 있어요. 25라고 갔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 다음 데이터의 위치들을 순서대로 저장하지 않고 이 저장된 위치에다가 또 다음 주소, 다음 주소 이런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이 앞에서처럼 이런 단편화가 발생하진 않죠.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읽기 속도가 느려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색인 할당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다가 이 전화번호부처럼 한 군데에다가 다 넣어둡니다. 한 군데에다가 각 데이터들을 찾으려면 어느 위치에 가면 있다 라고 이 전화번호부 같은 어떤 기지국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읽을 때 이 기지국에 가서 내가 필요한 파일들은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위치에 가서 필요한 데이터만 딱 읽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색인, 인덱스, 우리 배열의 요소들에 접근할 때 그 중괄호 뒤에 쓰는 걸 이 인덱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색인, 데이터들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 이름표들을 모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이름표에 가서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색인 할당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검색 속도가 물리적으로 좀 빨라졌다 보니까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탑시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속 할당, 연결 할당, 색인 할당. 연속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연속되어 있고요. 연결 할당은 데이터들의 다음 위치를 기억하고 있고요. 색인 할당은 전체의 위치를 한 군데에서 저장해서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 할당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